예, 전북 익산의 대학 인근 원룸 단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해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익산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룸 사기 사건부터 저희가 짚어보면 전북 익산이네요. 이 사건의 개요를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북 익산에서 이제 원룸 주인이 지금 15채나 된다고 하는데 그 보증금을 지금 반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학생들한테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금 잠적을 해서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지 보통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원룸 주인이 매달 그 관리비, 수도비, 가스비, 전기료 이런 관리비 쪽으로 받은 것들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때 지금 지급을 하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돈을 제때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수도나 전기 같은 경우는 또 끊기거든요. 그렇죠. 그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일부 건물은 입주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경매로 이제 넘어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 보증금은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주택을 일단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쳐야 되고 그리고 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요 3가지 조건을 갖추면 그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효과가 생겨요.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이 경매가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그 등기부 등본에 이제 우선 순위들이 쭉 있어요. 근저당 설정이 있고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부 등본에 있는데 이제 이런 일반 학생들처럼 지금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등기부 등본에 어떤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조건 그래서 주택에 실제 살고 있고 전입 신고했고 확정 일자까지 받았다면 그 확정 일자 기준으로 그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선순위, 그러니까 자기의 순위 보전적인 효력이 미쳐서 그 이후에 어떤 근저당이나 이런 어떤 물권적인 어떤 등기가 된 사람들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보증금이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기준으로 그 5천만 원보다 보증 금액이 적다라고 한다면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서 그 1,500만 원까지는 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어서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금액이 제한이 있긴 한 거죠. 네, 보증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최우선 변제까지는 못 받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제 전입 신고한 날 확정 일자 받은 날 기준으로 그 이후에 어떤 근저당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져야 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그런 조건들만 제대로 미리 이행을 해놨다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까지 이사를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에 보면 이 세입자들 가운데에서 자기 주소를 원룸으로 해놓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좀 어려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바로 전입 신고를 그 원룸으로 안 해놓고 보통 자기 고향집에 그냥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에 따른 그런 어떤 피해 보상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지 그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는가로 이제 들어가서 원인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다 보면 결국에는 학생들이 들어가기에 좀 턱없이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해당 그런 주거지 근처에 있던 원광대 자체도 기숙사 수용률이 20%가 조금 넘고 네. 그 밖에 대학들도 수용률이 굉장히 낮은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얘기 됐었는데 모 대학교에 이제 신규로 기숙사를 건축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대학 주변에 원룸 주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는 뭐 그런 소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부분은 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네네. 특히 이렇게 고향 그 대학 근처에 살지 않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숙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런 대학들의 기숙사 확충은 조금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립대가 아닌 이상 사립대를 저희가 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사실 뭐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 뭐 기숙사를 뭐 사립대 뭐 몇 프로 이상 지어라 이렇게 뭐 강제를 하는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국에 있는 대학들 국립대가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니까 대학이 뭐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를 좀 원만하게 다니려면 기숙사가 필요한 현실인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좀 벌어졌다라고 보이고 자 그리고 보면 이게 보증금 마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원룸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런 경우 지금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1년치를 다 한꺼번에 요구하는 계약도 있습니까? 뭐 계약이라는 형태가 아니겠거니와 그냥 집주인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제 결국 임대차 보호, 이제 임대차 계약이니까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뭐 차임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그 당사자들의 어떤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1년치의 임대료를 선지급하기로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계약도 체결은 얼마든지 가능을 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지금 이 원광대 기숙사 이제 원룸 사태처럼 그 집 주인이 잠적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리 내놓은 보증금 내지는 뭐 몇 년치 월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라고 보면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을구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을구에 이제 집 주인이 어떤 이 건물을 담보로 빚을 졌다라고 한다면은 뭐 근저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근저당이나 어떤 또는 이제 가압류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확정 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학생들이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 앞서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고려대와 한양대를 비롯해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기숙사 건립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주민들과 학교 간의 갈등 때문에 학생들만 좀 피해를 입는 셈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도 이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물론 이제 원룸 주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집이 공실이 되면 이제 그들도 또 어느 정도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규 건축을 아예 막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안의 피의자 앞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먼저 그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반환하지 못하는 것만 보면은 사실은 민사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신규 계약을 이걸 속이고 신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바로 그 직후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특경법상 사기가 돼서 예.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리비, 이제 전기세, 수도료 등을 이제 내야 돼서 예. 이것을 학생들로부터 걷었는데 이 걷은 돈을 실제로 관리비로 이제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집주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뭐 사기죄나 예. 업무상 배임 횡령죄에 대해서 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약하실 때는 꼼꼼하게 등본도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계약이 참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히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꼼꼼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더 확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얘기인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 예. 많이들 그 보여지는 현상이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성범죄의 피의자가 그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여성들의 어떤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예. 이제 무고다라고 고소를 하는 것은 정말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게 뭐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는 없으니까 아직 수사가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특히 이제 그 고소장에 적시되었다라고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 2007년 4월, 5월, 그다음에 2008년 3월, 4월 이제 윤중천 씨의 그 별장 등지에서 그 여성들을 그 특수강간했다는 그 혐의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제 일치되지 않고 특히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좀 탄핵할 만한 그러한 진술들이 조금 나와 있다고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해 여성 중에 일부는 뭐 김 전 차관을 일컬어서 좀 착하신 분이 어쩌다가 뭐 이제 윤 사장이랑 어울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돈을 받고 뭐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게 과연 성폭행이 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김 전 차관에 대해서 성범죄 특히 그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사 조사위에서도 이걸 재조사 권고를 할 때 그 부분은 뺐단 말이에요. 피해자들의 어떤 다수의 진술 중에서 신빙성이 좀 의심되는 그런 진술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조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또 김 전 차관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지금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런 어떤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입증에 대한 책임은 그럼 이 여성분들이 지고 있는 건가요? 그 입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각 범죄 사실을 그 기소한 수사기관, 검사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고죄에 대해서 지금 무고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으면 그 무고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피해자 여성, 그 여성 입장에서 내가 한 말이 진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여성이 지는 것은 아니라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긴 합니다. 그러면 검사나 검찰이 예를 들면 실제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실체적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 일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들이 좀 혹시나 부족하다라는 거를 김학의 전 차관 쪽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본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무고로 고소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 전에 이제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그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이제 사건화됐을 때 2013년도죠. 그때 경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피해자 여성들이 이번엔 다시 검찰에다가 또 김 전 차관을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까지도 또 무혐의가 된 적이 있고 그럼 그렇게 무혐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참고인 조사도 했을 테고 피의자 조사도 했는데
그 와중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중에 일부 진술, 그러니까 예, 예. 피해자들 전부의 어떤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네네네. 그중 일부 진술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몇몇 진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미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김 전 차관 쪽에서 좀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진술이 싶습니다. 엇갈린다. 그렇죠. 네. 입증할 책임 수사기관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쟁점이 될까요? 지금 먼저 이제 과거사 위에서 지금 김 전 차관에 대해서 이제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뇌물죄, 예. 윤중천으로부터 이제 그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예. 하는 그 뇌물죄와 예. 그 다음에 그 수사기관의 그 경찰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압을 했다. 네.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 권고가 났는데 예. 사실은 더 근본적인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은 예. 그 윤중천의 별장, 예. 그다음에 그 오피스텔 등지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성범죄 의혹,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수사의 어떤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안 못지않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버닝썬 사태인데 연예인들의 대화방이라든지 그런 사안 관련해서는 진척이 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경찰 간의 유착 수사 면에 있어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이 됐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그 버닝썬 사태, 버닝썬 앞에서 발생됐던 그 폭행 사건에서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드들로부터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고소 사건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범졌고 예. 또 마약 의혹으로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 중앙지검 형사 3부고요. 예. 형사 3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고 그 일선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먼저 가장 지금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승리 씨예요. 그래서 승리 씨는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예.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횡령 혐의,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그래서 그 버닝썬의 어떤 그 이제 버닝썬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음식점으로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네. 유흥업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래서 탈세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라든지요. 예. 그다음에 가수 로이킴 같은 경우는 또 음란물 유포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사가 되기도 했고 예. 좀 이렇게 승리 씨나 로이킴 씨나 그다음에 그 유모 씨, 안모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사실 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던 부분이 이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그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의혹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사실 집중이 됐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역시 금품위 오간 정황들에 대해서 경찰총장, 그러니까 윤 총경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대가성 여부, 이거 사실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입증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예. 그 윤 총경에 대해서 이제 입건된 범죄 혐의가 두 개예요. 예. 하나는 이제 김영란법 위반, 부패방지법. 예. 김영란법 위반. 왜냐하면은 이제 그 뇌물 접대를 그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건데 예.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어느 정도도 사실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으나 네. 그 골프 접대와 어떤 그 직무 관련성. 예. 그래서 골프 접대를 받고 부당한 어떤 직무를 했다.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대가로 내줬느냐? 그렇죠. 그 예. 대가성 입증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상 좀 입증의 어떤 증거가 예.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뇌물죄로 입건하지 않고 예. 그냥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을 한 것으로 보여서 예. 이 대가성에 대한
어떤 증명 자료가 조금 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클럽 버닝썬 그리고 경찰과 된 유착관계 결국에는 용도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가장 이 사건 이제 버닝썬 사태에서 가장 눈부신 성과를 보인 부분은 그 연예인들 마약 예. 혐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53명이 입건된 그 마약 의혹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 유착 의혹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6명의 현직 경찰관을 입건했다라는 얘기는 들려요. 예. 하지만 뭐 기소에 이를 정도로 지금 수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대로 이거를 규명을 하지 못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면 또 그렇죠, 뭐 제 식구 감싸기나 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아서 경찰이 실제 어떻게 또 수사를 진행하느냐, 진척시키느냐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